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주요국 인구구조 대응 사례 및 향후 재정 운영 과제라는 시리즈 전문가 간담회 두 번째 시간으로서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이문수 교수님을 모시고 관련한 내용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 논문, 제가 이제 논문으로 작성을 한 건데 이미 작성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게 2015년쯤 나온 것이고, 오늘 발표한 것에 대한 그 토론으로 나와주신 신인정 박사님이 이쪽 부분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뭐 과감한 비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죠. 프랑스, 제가 워낙 그 논문을 쓴 부분은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소 요인이라고 워낙 썼었는데 약간의 그 제목을 바꾸셨죠. 그건 뭐 커다랗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선진복지 국가라고 얘기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출산 문제는 나름대로 다 잘 해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94년이 되면서 그 출산율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이후의 정책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그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그러면 프랑스에서 저출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나라는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서로 나와 있는 얘기는 참고하시고 일단 저출산 고령화로 파생되는 사회 경제적 문제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의 둔화, 또 고령화 그러니까 고령 인구 중에서 그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따른 공적연금, 기금의 고갈, 또 연금 부담 가정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2000년대 들어서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는가, 그리고 해결했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하고 정보 개입으로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저출산 문제를 보는 시각은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경제사회적인 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먼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 볼 수 있는데,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첫째는 저출산으로 인한 가족 형성의 지연, 또 악화를 들 수 있습니다. 가족 형성의 시기하고 정도, 그리고 그것의 해체는 출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너뛰어서 둘째로 넘어가면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그 형제가 없거나 비슷한 연령대 인구가 없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세대 간 유대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보다 많은 수의 건강한 노년층이 차지하고 있는 정부하고 기업체의 고위직 자리에 젊은 세대의 진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넷째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서 학교와 교원
수의 그 감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서론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게 되느냐? 위기 감소는 노동 감소로 이어지고 또 이에 따라서 생산, 소비 등 경제 활동에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둘째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반면에 고령층에 대한 연금이나 의료비 등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셋째,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의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인 바 정부가 주도적으로 종합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넷째는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의 집중적인 할당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거기 그 논문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미국 국립연구조사국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의 출산율 변인 분석에 따른 그러니까 그런 주제로 이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그 보육 부담의 경감을 위한 정부의 재정 규모가 클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출산율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의 그 인구 변동 및 저출산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 텐데 프랑스의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 또 양차대전 사이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영왕의 30년이라고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1946년에서 14년 그리고 최근 30년 이렇게 6단계인가요?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거를 다 뒤로 하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프랑스인들이 생각하는 그 국력이라는 게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인구가 어쨌든 줄어들면 국력이 감축된다. 이거는 나중에도 또 언급이 될 텐데 그 1939년 그 대통령 이름이 달라디에라는 양반이었는데 그 달라디에 대통령이 국가의 부강이 인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는 1913년에 이르면은 6,370만 명을 기록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은 7천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좀 두고 봐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통계가 좀 오래된 것이긴 한데 2013년에 6,370만 명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서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프랑스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두 차례 출산율 감소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 두 번째는 70년대 이후, 그리고 1929년에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인해서 출생률의 총수는 1920년에 83만 8,137명에서 29년에는 73만 4천 명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구 감소는 1970년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일 쇼크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위축 또 68년 5월 혁명으로 인해서 진보적인 사조 여기서는 뭐 평등이라든가 성해방
또 인권 등을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것에 대두로 프랑스 그 산업을 담당하게 되는 인구가 이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1993년에 합계 출산율이 1.65 정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후로 1993년 이후로 이제 좀 많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건너뛰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 1993년에 합계 출산율이 1.65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 1901년에 남성 출산 휴가라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그리고 2003년에는 그 3세 이하 유아를 가진 가정에서 기본 그 당시에는 하여튼 160유로 정도 되는 수당을 지원하는 유아 환영수당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줄여서 빠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그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지금의 현재의 합계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넘어가서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한번 보면 결혼관 변화와 관련해서 프랑스 대표적인 특징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혼외 출산율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중이 1994년에는 36.3%에서 2007년이 되면 50.7%로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는 2000년부터 발효된 학습법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법이라는 것은 프랑스 정부가 1999년 이제 11월에 민간 연대 결의라는 법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법에 의하면 이성 혹은 동성 간의 두 성인의 결혼 이외의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는 공동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법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죠. 이 학습법 이후로는 좀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쉽게 우리 사회에서 인정할 수가 없는 이성 혹은 동성 간의 두 성인의 결혼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학습법이 그런 영향을 줬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혼외 출산 비율을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1994년에서 2012년에 이르러서 보면 학습법이 발표된 이후에 혼외 출산율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프랑스 유학 시절에 이것은 학습법 이후를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정식으로 결혼해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출산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득세의 가족 계수라는 것인데 이것은
출산 수준의 회복을 위해서 프랑스는 가족 수당이라는 것과 그 소득세의 가족 계수라는 것 두 가지 해결책을 넣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수당이라는 것은 알로카시옹 파밀리알이라고 해갖고 가족한테 수당을 주는 거죠. 그야말로. 그런데 그것은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소득세의 가족 계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 자녀가 많은 가정을 지원을 하는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 가정에 아이가 3명 혹은 4명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이후 프랑스의 그 출산율은 그 회복되어 출산율 증가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것이 정책적인 우선순위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1970년대에서 96년 이렇게 얘기까지는 약화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1970년대 이래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보육시설 뿐 아니라 육아휴직의 재정적 지원 또한 정책적으로 만들고 이것을 완성하게 이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프랑스 소득세 부가세는 자녀가 있는 가족이 자녀가 없는 독신보다 높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구조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의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죠. 이거는 독신의 경우에는 좀 억울하다 싶을 수도 있는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계수의 특징은 같은 생활을 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가정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 많은 수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일수록 더 많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계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이러한 그 조세 체계가 소득이 높은 가족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역진성의 문제에 감안해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액수의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점 또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프랑스의 출산 지원 제도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제일 먼저 직접 지원 제도를 얘기를 하면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영아보육수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빠제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것인데 프랑스는 2004년부터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출산 장려 제도를 영유아 수당으로 라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제는 출산수당, 기초수당, 또 보육수당,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정책 선택을 위한 보조금, 또 직업활동을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는 보조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생수당과 기초수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유로운 방식을 위한 보조금, 직업활동의 자유를 위한 선택을 위한 보조금 등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수당과 기초수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에서는
지원하되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과 또 직업 활동의 그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은 취업 여성을 위한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간접 지원 제도를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간접 지원 제도도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죠. 특히나 다자녀 가족을 위한 수당에서는 가족 수당, 가족 보조금, 또 다자녀 가족 부모연금 있습니다. 가족 수당은 소득 조건 없이 두 자녀 이상의 가족에게 지급되고 자녀 연령이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제 경험에 의하면 프랑스인이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프랑스인이나 외국인에서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 간접 지원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면 아빠를 따라 아빠가 이제 그 연구원으로 유학을 온 가정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꼬박꼬박 나오더라고요, 이 비용이. 그래서 그 가족에게 경우는 생각지도 않은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꼬박꼬박 모아갖고서는 나중에 여행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봤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에게는 연금 수령에 있어서 더 유리한 그 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금 정책이 있어서 다자녀 부모를 우대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 특히 여성으로 하여금 육아휴직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잠시 멈추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는데 더 많은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취약가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한부모 대상으로 하는 가족 부양 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장애아 교육 수당, 장애아들을 위한 수당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자녀 간호 수당이라는 것이 있겠죠. 이렇게 지원 제도가 있고, 기타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아이가 출산했을 때 의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는 100% 전국 국가에서 국가 사회보장 체제 내에서 고경의료 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또 둘째 임신 시 법정 휴가에서 휴가 제도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 70년대 이후 출산 장려 및 기본적인 인권 강화 차원에서 출산 법정 휴가 제도를 정비해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출산 육아 휴직제입니다. 이것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가 만 3살이 될 때까지 사용 가능한 고용 계약을 등 기간 동안 이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유학을 가서 처음에 6개월 동안 그 지역에서 언어를 공부를 했는데, 불어가 워낙 딸려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의 그 팀의
보로 교육을 담당했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2달, 3달 정도 가르치시고서는 출산 휴가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출산 휴가가 우리처럼 뭐, 2달, 3달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온 답은 자기는 3년 후에 지금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나라가, 그럼 기다려주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일단 교육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고, 그리고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연구년을 줘서 제가 프랑스를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쉴 수 있는 기간이 3년까지는 사실 된다. 그런데 3년까지 쓰기에는 너무 긴 시간인 것 같아서 이미 아이가 3번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인데 일정 기간, 1년이나 그 이후 기간 동안은 쓰고 나머지 기간은 6개월간의 그 사전 훈련 기간을 거쳐서 자기가 일하던 곳이기는 하지만 또 그 사이에 많이 바뀐 것도 있을 테니까 훈련 기간을 통해서 다시 복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제가 직접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페이퍼에 보면은 기타 지원 제도에 1, 2, 3, 4, 5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육아휴직 제도라는 거, 그리고 4번째는 입양 장려 제도, 5번째는 주택 관련 지원 제도, 6번째는 앞서 이제 얘기했던 그런 지원 제도 외에 사회보장기구나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3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로 프랑스는 자녀가 출생해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철학 하에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죠. 일반 대학도 최저 수준의 학비로 무상 교육 수준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얘기를 들어보면 프랑스에서는 대학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 대학 교육은 적어도 자기가 등록금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부모 임금이 적거나 아주 좀 최저 수준인 경우에는 장학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학에. 그래서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봤더니 50% 정도는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기에 참 힘들고 문제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 자식들은 지금도 얼마 전에 프랑스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한 달에 벌써 뭐 이거는 2, 3년 전에 얘기예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저게 나온다고 합니다. 장학금식으로 해갖고 생활비가 나와서 그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끔 나라가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출산 해소의 성공 요인을 한번 본다면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공고하게 정비된 사회복지 제도, 가족정책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건 여담이긴 합니다만 제가 소속돼 있는
서울사이버대학이 스톡홀름 대학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사들도 오시고 몇 년 전에는 대사분이 한 분 오셨는데 지금은 본국으로 돌아가셨죠. 그 대사분 얘기가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거 사실 없다. 가족 복지 정책이 사회복지 정책이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 될 때까지 다 나라에서 보장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제가 경험했던 그 나라와도 비슷한 그러한 부분을 엿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상에 가까운 공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건 앞서서 예를 들었던 것이고, 세 번째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더불어서 비전통적인 제도들을 서로 포용하고 있다. 특히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진 팍스 제도라는 것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가족 그리고 기존의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 특히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동거라든가 이 동거에 다 포함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동성 간의 그러한 가족 형태, 이성 간의 가족 형태는 물론이고 이러한 것을 수용하고 거기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또 동성 간의 가족 형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아이를 입양해도 되는, 입양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러한 것들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은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유럽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 영국, 독일이 독일의 공통점이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의 노동 시장에서의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보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등을 보면 60% 후반대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죠. 그것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부의 양육을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 이러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얘기를 막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가 언급했던 1939년에 그 달라디에 대통령이 황량한 국가는 자유로운 국가가 될 수 없으며 가족 출산 장려 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이제 천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나 이러한 것들을 갖다 많이 늘리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하면 그럼 애는 누가 낳아서 키우느냐 이런 얘기를 프랑스에서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제도를 보완을 해준 거죠. 이로 인해서 2009년 이후에는 그 인구 대체율 2.1을 보통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근접한 2.0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인구 대체율이나
인구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 뭐 여성에서도 뒤집어질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2008년에 이제 그리 한 것인데 그 이후로 6년 동안 2.0을 합계 출산율 2.0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약간 빠져서 1.85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가족 정책의 현재 모습은 그것은 가족 정책, 저는 뭐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족 정책의 현재 모습은 각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출된 다양한 사회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프랑스 가족 정책이 어떠한 측면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가족주의적인 특성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재분배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프랑스 가족 정책은 가족주의라는 과거의 전통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새롭게 대두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이해 집단 간의 이해 집단 간의 어떤 타율화를 할 수 있는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가족 정책의 발달과 현재 개혁 요인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정책으로서 이제 추진되기 시작한 국내 정책의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프랑스 가족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제일 차용해서 사용하기 그나마 쉬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이러한 것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프랑스 저출산 해소 요소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토론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정 박사님. 네, 네, 그럼 바로 연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문숙 교수님 좋으신 발표 많이 들었습니다. 이 프랑스 가족 정책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크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너무 광범위해서 근데 참 많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문숙 교수님께서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프랑스 논문을 쓰면 사람들이 저보고 프랑스에서 공부했는 줄 아세요. 근데 저는 학위는 프랑스에서 하진 않고요. 미국에서 했고, 근데 고사연에서 인구정책, 특히 가족정책, 저출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저출산 연구를 할 때가 2005년도쯤이었죠. 네, 그때는 사람들이 저출산 정책이 뭔지를 몰랐어요. 몰라갖고 이제 외국 사례를 많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가장 대표적인 외국 사례가 프랑스 정책과 스웨덴 정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프랑스 정책과 스웨덴 정책이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뭐 저출산 정책이 뭔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스웨덴 정책은 뭔지 잘 몰라서 저희가 이제 출장을 많이 갔었습니다. 이제 배우러 가고 이제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프랑스의 그 가족주의, 가족 정책, 그러니까 프랑스는 가톨릭 문화 때문에 가족주의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가톨릭 문화는 아니지만 유교주의가 이제 발달을 해서 가족 간의 유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스웨덴 정책은 솔직히 그 양성평등 정책입니다. 완전히 그 사회주의적인 양성평등 정책이고, 근데 프랑스 정책은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 정책이 발달한 나라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저는 프랑스 정책이 더 그 가족주의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 정책을 좀 공부하기 시작했었어요. 그쪽에 물론 뭐 프랑스가 워낙 사회학이 유명해서 가족사회학도 많이 발달했고 데모그래피도 많이 발달했고 그래서 많이 공부하다가 2011년도에 이제 안식년 기회로 해서 제가 프랑스 그 인구연구소에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정책도 많이 공부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또 많이 또 자료를 보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가족 정책 말고 이제 데모그래피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바꾸면서 가족 정책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한 2015년 이후로는. 그래서 지금 많이 팔로우이 안 된 부분은 많이 있지만은 하여튼 올해 뭐 노벨 뭐 문학상도 그분이 받으셨잖아요. 아니르는 뭔가요? 그분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프랑스에 관심을 갖고 좀 정책도 많이 공부해 볼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 그 토론을 드리면 일단은 교수님 논문은 프랑스의 전체 사례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아주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합계 출산율이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 저출산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구조 변화죠. 인구 구조가 변화되면은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 이건 말 안 해도 많이 아실 겁니다. 거기서 굉장히 큰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아주 시적절하고 유용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의 감소는 한국 사회 인구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하게 해서 우리 사회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칠 파급 효과가 굉장히 지대할 것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서 야기되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슈를 단지 출산율을 제고하는 거, 그러니까 인구 문제로 야기된 것을 인구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데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하락이 돼서 생긴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제를 출산을 올린다고 해서 다시 해결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 됐죠. 국가가 어떻게 장려를 하거나 강요하거나 특히 강요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특히 장려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개인의 아주 민감한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물론 우선 프랑스 유럽 국가들 과거에 저출산 문제로 인구 구조 변화 경험을 했고 지금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수님 설명하다시피 다자녀를 무대한다든지 자녀를 가진 가족을 무대하든지 그러면서 이제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결국은 그것이 출산율 제고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우리 이런 정책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목적이야.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책이 출산율 제고라는 목적을 내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해서 이제 이제 젊은 세대잖아요. MZ 세대들한테 정부가 출산율 제고한다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패러다임 전환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출산율 제고한다기보단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패러다임 전환을 했죠. 그래서 프랑스가 추진한 정책은 가족 정책이라기보다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정책입니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비스마르크 주의의 그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하면서부터 프랑스의 4대 주요 사회복지 사회 정책의 한 축으로서 프랑스의 주요 사회 정책이 고령 그리고 건강 그리고 가족 그리고 아마 노동 산재보험
뭐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정책이라는 거죠. 사회 지원 정책이. 그래서 사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가족을 지원. 근데 우리는 가족 정책이 하나의 사회 정책의 축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뭔가요? 우리는 4대 보험, 4대 건강, 4대 보험과 뭐 여러 가지 뭐 기초보장제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가족이 하나의 사회보장제도로 영역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프랑스 가족 정책의 목적은 이렇게 가족을 부양함으로써 생긴 여러 가지 부담들, 재정적인, 경제적인 부담들을 국가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취약한 그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을 지원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자. 이것의 4가지를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출산율이 자연히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굉장히 암묵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는 출산을 제고한자 막 그런 뭐 그렇게 출산율 뭐 1.6 목표 합계 출산율 1.6 목표 그런 기본 계획을 제시하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서 이제 그 국민들이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시키는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조사 결과 대부분에 보면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2명이에요. 2명. 국민들은 다 2명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2명을 이상적인 자녀 수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2명을 못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출산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2명을 안 원하고 안 하는 자녀 1명, 자녀를 원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을 추진할 아무런 당위성이 없는 거죠.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이 2명을 낳기를 원한다고 있다면 여기에 출산율 제고하려는 정부 정책의 당위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희망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적어도 2명은 이상적인 자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2명까지도 원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오스트리아나 독일 이런 데를 보면은 희망 자녀 수가 1.6명, 7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럽 국가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는 원하는 자녀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것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국민들이 더 이상 뭐 자녀를 낳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이 할 아무런 당위성이 없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2명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부가 자녀 양육 지원을 할 당위성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구축한 그 교육, 보건, 복지, 국방 등 전반적인 체계 변화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개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저출산에 대응한 정책이다 한다. 그러면은 이 인구 구조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고령자들이 안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와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저출산을 야기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안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프랑스 정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작성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내용은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프랑스가 가족 정책을 통해서 이룩하자고 한 지향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프랑스 사회는 결국에 사회적인 형평성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갈대라고 하나요? 그 프랑스의 뭐 자유와 평등과 박애잖아요. 그 3가지를 항상 프랑스 사회 정책의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지향하는 건 자유와 평등과 박애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정책에도 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지향하는 그런 지향성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건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가족 정책을 보면은 가족을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이 낮은 사람은 더 많이 지원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좀 적게 지원해서 수직적인 형평성을 달성함과 동시에 자녀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수평적인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산층 가족 대상으로는 소득
소득세의 가족배수. 이게 소득세 감면이 어떻게 보면은 소득세 감면이고 네. 감세 정책이죠. 감세 정책, 조세 정책이죠. 조세 정책으로 세금을 좀 덜 내게 해서 중산층 하면 역진적이 있잖아요. 조세 정책을 하면은. 그래서 이 소득세 감면으로 좀 혜택을 받게 하고 취약한 가정은 이제 알로카시용을 해갖고 지원해갖고 지원을 수당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직적 형평성, 뭐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냐, 아니면 자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을 해야 되냐, 이것은 굉장히 이 프랑스 사회에서도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집권 정당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아니야 보편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다 지원을 해라 이런 시기가 있었던 반면에 요새는 또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에게는 좀 소득 지원금을 깎아라. 그래서 얼마 전에 프랑스의 그 가족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2자녀 이상에게 주는 알로카시용인데 그것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명의 이상만 자녀가 있으면 다 주는 정책이었었어요. 근데 요새 이제 한 2015년인가요? 그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액수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차등으로 지원하게 됐죠. 그때 이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왜 가족이 중요한데 자녀가 있으면 다 똑같이 지원해야지. 어떻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걸 하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경제 논리가 우선시 돼갖고 그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자녀만 있으면 다 지원했던 그 가족 수당을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게 됐죠. 아마 또 경제가 좋아지면은 이것도 없애고 이제 다 평등하게 지원하고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프랑스 가족 정책은 기본 틀은 이때 그 어떤 급여율이라든지 대상은 그 정부의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그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프랑스 정책은 지금 진화의 과정에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GDP에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약 3.5%로서 OECD 회고연구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정부가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풍부하게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프랑스가 돈을 많이 써갖고 그 출산율이 적정하게 유지됐냐? 그건 이제 계량적으로도 판단하기 어렵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 가톨릭 문화의 기반으로 해서 그 모성과 이제 그 성모 마리아잖아요. 모성을 칭송하고 가족을 성가정이라고 그러죠. 성가정을 무대하고 뭐 이런 문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제도가 굉장히 컸다고 봐요. 뭐 교수님 살아보셔서 알지만 거기 카톨릭 문화라 아이들을 너무 예뻐하고 가족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여성이 아이를 낳고 임신하고 그런 거를 굉장히 좀 뭐랄까 굉장히 좀 성모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 같이 그렇게 굉장히 칭송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과연 그런가? 우리는 유교 문화지 않습니까? 유교 문화. 그래서 약간 그런 차원에서는 가족주의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 저는 뭐 프랑스에 이렇게 오래 살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그 여자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칭송을 하는 그런 문화가 그 사회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아이를 낳고 임신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히면 출산율이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가족 정책이 과연 가장 아이디어라냐? 그들은 정책에 아무 문제가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 정책 내부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보육 서비스. 우리나라는 이제 보육이 보편적이잖아요. 아이들 다 어른이 보낼 수 있고 국가가 다 지원하고. 근데 프랑스는 3세 이상의 유치원부터는 무상으로 유치원을 갈 수 있으나 0~2세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시설도 부족하고 시설에 갈 수 있는 그걸 혜택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보육사를 이용을 하죠. 그 보육사를 이용을 하는데 이 보육사 비용도 국가가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개인 부담이 아주 만만치가 않아요. 아주 크고 그래서 이 보육 서비스 0~2세 보육 서비스는 굉장히 취약하다. 근데 0~2세 보육 서비스가 왜 취약할까라고 또 물어봤더니 역시 프랑스에서도 이 엄마가 애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원을 안 해요. 3세부터는 이제 국가가 아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아이는 공공재다. 뭐 공화국의 아이들이다. 그래서 국가가 막 지원을 하는데요. 영희세는 엄마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많이 안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 이제 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육아휴직을 오래 한다든가 대부분 그래. 누군가를 봐야 되는데 이제 보육 서비스는 이제 취약하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직접 보는데 여자들이 그러면서 경력 단절이 일어난다는 거죠. 파트타임을 일하고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임금도 낮게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노후의 연금도 본인이 근속수당 얼마나 많이 근속 연수나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받는데 노후의 연금 수단도 낮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영희세 때 여자들이 직접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이 뭐냐 그 일가정 양립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여성 빈곤율도 높고 그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프랑스가 북유럽보다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파트타임 비율도 더 많고 그래서 이러한 그 양성평등 문제는 아직도 프랑스 사회에 있고 과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고민해볼 문제죠. 과연 여성이 이제 영희세를 키우면은 아이는 잘 키울 수 있겠으나 여성의 커리어에 정말 이것이 어떻게 또 이거를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이슈는 여전히 프랑스 사회에도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돼서 다양한 이제 국가들의 대응 사례를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프랑스가 항상 이제 그 출산율이 높다라는 사실만 인식을 하고 그럼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길래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 교수님의 발표 자체에 이제 그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또 이제 뒤에 그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또 한계에 관련한 내용들도 잘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후에 관련한 내용들 또 정리할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관련해서 좀 지리 관련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혹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뭐 이거는 뭐 박사님이나 교수님 두 분에게 뭐 어떻게 특정해서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이게 뭐 당연히 어렵고 쉽게 나올 답이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항상 물어보아야 될 그리고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국가 재정 자체에 한계가 있는데 그런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지금 맞닥뜨리게 되는 이 인구구조 변화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가 뭐 물론 이게 뭐 그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의 입장으로서도 좀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프랑스의 사례 같은 것도 봐도 뭐 가족 수당이라든지 아동 수당 그리고 뭐 다양한 지원들 관련한 뭐 의료나 교육 관련한 지원들이 모두 이제 결국은 국가의 재원이 드는 문제인 거고 동시에 이제 그 신윤정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또 별도의 어떤 재원이 더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게 동시로 이제 우리나라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상호간에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이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교수님이나 이제 박사님께 뭐 이렇게 좀 자유로운 의견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그러면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논문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그 신 박사님이 하신 말씀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한국 사회랑 비교하는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도적으로도 아직도 한국 사회가 미비한 점이 많았죠. 프랑스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서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어떻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해서 뭐 여기 이런저런 얘기들 뭐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 아이가 태어나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프랑스의 가족정책, 사회복지 정책이 그리 아이디어한 타입은 아니다라는 것도 저는 수긍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교 차원에서는 한국과 비교 차원에서 우리가 더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돈 문제로 가면, 쉽게 얘기해서 돈 문제로 가면 심각해집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프로드라고 그러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잘못 사용하는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그것으로 다 커버는 안 되겠지만 제대로 된 것을 비용을 사용을 하자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프랑스는 공공기관하고 대학은 다 공공기관이니까요. 이쪽에서는 이제 은퇴 나이가 3살 정도가 늘었어요. 65세에서 68세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걔네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물론 65세에서 68세로 늘려갖고서는 다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요.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일반 노동자 근로자들은 그게 또 가능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진짜 풀기 쉽지 않은 그런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신 박사님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전공이 경제학이라서 우리 조사관님 말씀이 잘 이해가 가요. 재정은 조금 한정되어 있는데 욕구는 많죠. 돈은 한계가 있는데 사람의 욕구는 끊임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출산율 제고가 만약에 목적이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출산 이거를 투자를 해갖고 우리나라 출산율을 올린다. 그러면 어떤 집단에게 투자를 해야지 출산율이 많이 올라갈까? 그 집단에게 투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왜 낮은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첫 번째,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면 아이는 한 명은 낳아요. 한 명은 낳는데 2명까지는 안 낳죠. 근데 결혼하면 문화상 한 명은 낳아서 지금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이유가 결혼을 안 해서 그렇답니다. 근데 이 많은 청년들이 지금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혼인을 왜 안 하냐는 서베이를 하면은 굉장히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결국은 혼인을 못 하는 게, 혼인을 다 하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일단 결혼을 하고 싶으나 결혼이 여자가 경제적으로나 여기 집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게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그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결혼하면 일단 한 명은 나요. 정부의 지원이 있든, 근데 이런 말씀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한 명은 나니까 한 명을 낳는 사람이 2명을 낳기를 원하는 가족도 있단 말이에요. 한 명을 낳고 나 더 이상 안 낳아, 이런 분들이 있고, 한 명을 낳는데 2명을 낳고 싶은데 이것도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일가증명님도 문제. 그러니까 한 명을 낳지만 2명을 낳기를 원하는 집단에게, 가족에게 또 지원을 하는 거. 저는 이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하는 것이 너무 이런 포커스가 안 되고 다들 똑같이 지원을 해도 아이 낳을 생각이 전혀 없는 분한테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출산율을 올릴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정말 올릴 수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본 경우에도 질문을 한 번 더 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여성
인권이나 뭐 여성 양성평등 관련한 내용들로 좀 민감한 질문을 드려보면은 이런 부분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뒤에 교수님께서 그 페이퍼에 주신 수치로도 보면 프랑스의 경제 참여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걸 볼 수 있고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나 사례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사회적인 진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 여성의 어떤 가임 기간이 그러니까 초산 연령이 늦어지고 그리고 뭐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출산율 자체에는 분명히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가족 정책을 하거나 인구 구조 관련한 대응 정책을 할 때 당연히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켜서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을 보다 더 확대하고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자. 이 관련한 내용으로서 해결책이 나오는 게 사실은 매우 정석적인 매우 어떻게 보면 세계 공통적인 접근 방향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이건 되게 그 우문일 수 있는데 이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뭐 이런 그 뭐 이렇게 다른 시각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시각이라 한다면 오히려 이제 뭐 여성이나 아니면 남성이나 어떤 육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혹시 다른 접근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뭐 공통적인 정말 불변의 어떤 원칙인 것인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찾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우문이긴 합니다만 한번 감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문에 따른 현답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프랑스의 경우에 제가 발표하면서도 언급을 했던 것인데 그 프랑스가 여성들이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일반 근로자나 노동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1년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1년에서 3년이라는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그 일자리로 컴백했을 때 그 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이고 우리나라는 뭐 1년 이상 쉰다 그러면 어디 자리가 확보가 되겠어요. 자리가 확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방법이 아닐까. 그것도 이제 그 여권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무조건 엄마한테 키우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하여튼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사회의 몫이고 사회가 그 정도는 하고 있다라는 부분만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예. 네, 그 여쭤봐요. 문제는 이제 OECD 보고서에서 많이 다뤘고 이미 이제 끝난 아. 얘기라고 좀 봐요. 옛날에는 뭐 아. 여성 경제활동 참여 그 그래프 있잖아요. 여성 참대 학교들이 옛날에는 낮으면 출산율이 높았으나 이제는 2010년 이후에는 바뀌어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도 높더라.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가정 양립 체계가 잘 돼 있고 그런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면 출산율도 여성 경제활동과 같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이미 OECD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라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이 없는 이제 끝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여성들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들의 경제 활동은 독려해야 되고 동시에 이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이것이 이제 수반이 되는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저는 그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정부 정책인데 여성들이 계속 일을 하면서 그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건 보육 정책, 육아휴직 정책, 다양한 일가족 양립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여성 경제 활동도 결국은 이제 뭐 해야죠. 해야고 지금은 이제 여성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가사노동만 해서는 너무 여성들에게는 인적 자본 투자도 많이 돼 있고 그게 다 사장되는 거잖아요. 여성들도 요새는 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직업 이거를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투자한 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적 자본 활용 측면에서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나 정부 정책을 통해서 여성들이 일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그 인구 구조가 변하는 것의 그 핵심적인 키는 사실 여성을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그 적극적으로 인력으로서 고급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이제 출산의 어떤 부분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 이것들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측면이 접근 방법이 맞다는 생각 계속 듭니다. 이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뭔가 문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해소를 해왔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는 조금 궁극적으로 다시 방향 설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혹시 저희 패널 중에 또 이렇게 질문이 있으셔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옮기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황인욱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그 발표해 주셨던 그 논문을 해서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그 혹시 표 1을 보실 수 있나요? 네. 5페이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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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 인구 변동인데 네. 인구수가 이제 1919년에 한번 감소했고 그리고 1945년에 한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효과인 것 같은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인구가 단조적으로 이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밑에 보면 프랑스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두 차례 출산율 감소 현상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첫 번째는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이고 두 번째는 1970년대 이후이다. 근데 이런 출산율 감소 현상이 그 총 인구 변동에 이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없는 점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 그 인구 변동에서 이제 이민 효과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민 정책이나 이런 내용이 이제 논문에 이제 전혀 없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 정책이나 이런 거를 앞으로 이제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인구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이때가 1968년에 그 학생운동 이후로 여성들이 좀 생각을 달리하죠. 뭐냐면 아이까지 낳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뭐 인구가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고 그것이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로 사회적으로 이거 심각하다라고 느끼면서 다시 한번 제도적인 그러한 접근 내지는 제도적인 지원 이러한 것이 일어난 거로 해서 인구가 좀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민자들은 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다루지 못해서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70년대에 인구 감소, 특히 아이들을 갖다
여성들이 안 낳는 그 한참 동안 그 여성들이 그 미니스커트와 그런 걸로 대변이 되면서 아이를 안 낳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것이 80년대 중반 이후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러한 것의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민 효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프랑스 인구연구소에서도 이 이민자들이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들의 연구 결과에서도 그 이민자들의 출산이 그 프랑스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그런 말씀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논문에서는 그 이민자들의 출산이 이제 뭐 이렇게 높였다, 프랑스 출산을 높였다 그런 연구 결과는 그런 분석적인 결과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적인 어떤 이 추세를 만드는 데까지의 비중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냥 일반적인 프랑스 가정에 비해서는 출산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일 것 같다는 선입견이 듭니다만 이 선입견도 잘못된 건가요? 그건 제가 좀 봐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저도 이민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과 이민자 아닌 가정의 그 평균 자녀수가 얼마나 되는가는 봐야 하는데 그 논문은 그거에서 출산율이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가는 기여에 이민자들의 그 출산율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그런 분석적인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기여한 적이 없다. 출산율 변동에는 기여한 바가 없다는 그런 연구 결과였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인구학자들도 이민자들의 출산은 프랑스가 높은 출산을 유지하는데 뭐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질문 부분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그 교수님과 박사님 사이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주실 멘트 혹시 있으시면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괜찮으실까요? 저는 일단 신 교수님은 그 이제 인구 문제까지 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더 그 거시적으로 보셨고 저는 그냥 그 제도나 어떻게 좀 계산을 하면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정리를 너무 주셔가지고 저희 네. 자료 활용에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박사님 더 이렇게 마무리 멘트 한번 저도 부탁드릴까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프랑스 그 저출산율 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프랑스 정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네.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